내 청춘도, 내 건강도 다 이 사람 뒤치다꺼리에 쓰여버렸구나. 의식 없는 남편 앞에서 혼잣말했어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지 8년, 정숙의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제발 떠나도 돼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떠나서 좋은 곳으로 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터진 마음속 절규였습니다. 이 말을 한순간 정숙은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지 깨달았고 죄책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며칠 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정숙의 손을 잡았을 때 8년 만의 소통이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눈물과 웃음이 담긴 진짜 인생 이야기입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시작된 결혼이 어떻게 파란만장한 드라마가 되었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자신의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한 여성의 감동적인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히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정숙 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 같고 어쩌면 내 이야기 같은 이 드라마.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살간 넘은 한정숙에게 세상은 온통 장밋빛이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을 만난 뒤로는 더욱 그랬죠. 키가 훤칠하고 옷 입는 센스가 남달랐던 그 남자는 비록 집안일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한량 기질이 있었지만 정숙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건 동네 다방에서였어요. 정숙이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복판에서 친구들과 크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를 단정하게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어요.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정숙이 친구에게 살짝 물어보니 친구가 픽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저 사람? 멋쟁이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런데 일은 별로 안 하고 맨날 친구들이랑 놀기만 해. 하지만 정숙에게는 그런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환한 웃음소리와 자신감 넘치는 모습만 눈에 들어올 뿐이었어요. 며칠 후 우연히 길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다방에서 본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아요. 저기,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연애로 이어졌고 정숙은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재주가 있었고 정숙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꼽을 잡고 웃곤 했죠. 정숙아, 우리 결혼하면 양화점 하나 차려보자. 내가 장사 감각이 있거든. 어느 날 그가 갑자기 한 말이었어요. 정숙은 깜짝 놀랐지만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게를 꾸리고 매일 함께 일하며 살아간다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가 못할 게 뭐야? 그의 자신만만한 대답에 정숙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간소하지만 정성스러운 혼례를 치르고 동네 한켠에 자그마한 양화점을 열었습니다. 정숙의 친정에서 마련해준 자금으로 가게를 얻고 진열장과 의자, 그리고 여러 종류의 구두들을 들여놓았어요. 진열장에 가지런히 놓인 구두들과 새하얀 벽지, 그리고 정성 양화점이라고 적힌 간판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숙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진열장을 깨끗이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남편도 처음 며칠은 함께 가게에 나와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게 문을 연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아직 궤도에 오르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겠거니 했는데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으시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 친구들이랑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랬어. 미안해. 하지만 그의 옷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달콤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정숙은 모르는 척 했어요. 아직 신혼이니까 남편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내일은 같이 가게 보면서 손님들 응대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 근데 내일도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거든. 다음에 하자. 남편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숙은 혼자 가게를 지켜야 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에는 진열장을 닦고 또 닦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상점들은 대부분 부부가 함께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상의하며 물건을 정리하고 함께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들이 부러웠어요. 남편이 춤추며 웃는 모습은 좋지만 왜 그 웃음을 나에게는 주지 않는 걸까? 정숙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카바레에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언제나 상기되어 있었어요. 누군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게 분명했습니다. 그 밝은 표정,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정숙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죠. 하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곤하다며 말수도 적고 가게 일에 대해서도 시큰둥했어요. 오늘 매출이 어땠어? 그냥 그래. 구두 주문한 거 내일 들어온다니까 진열 좀 새로 해볼까요? 알아서 해. 여보, 우리 좀 더 대화를 해요. 부부잖아요. 대화? 별로 할 말 없는데. 짧고 건조한 대답들이 정숙의 가슴을 점점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정숙이 사랑에 눈이 멀어 못 본 걸까요? 밤이 되면 정숙은 혼자 장부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행히 매출은 나쁘지 않았어요. 정숙이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응대하다 보니 단골들도 하나둘 생겼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정숙을 좋아해서 자주 찾아오셨어요. 사장님 참 친절하시네요. 우리 며느리도 이렇게 착하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정숙의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정숙의 노력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내일은 일찍 들어와서 같이 저녁 먹어요. 사실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그런데 내일 친구들이랑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하자. 또다시 돌아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어느새 쓸쓸함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결혼할 때 꿈꿔왔던 행복한 부부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도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남편도 변할 거라고, 둘이 함께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이게 정말 정숙이 꿈꿔왔던 결혼 생활일까요? 그렇게 정숙의 청춘이 조금씩 외로움과 그리움 속에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면서 정숙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죠. 입덧으로 고생하면서도 정숙의 마음은 설렜어요. 아이가 생기면 남편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요. 정말?
그래, 잘 됐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기뻐하기는 하지만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정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첫째가 태어나고 2년 뒤 둘째까지 낳으면서 정숙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아이들을 챙기고 양화점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저녁에는 다시 아이들을 돌보는 일상의 연속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집보다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여보, 아이들 좀 봐주세요. 가게 손님이 많아서. 아, 미안해.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안 돼.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정숙은 점점 지쳐갔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때문이라도 가게를 제대로 꾸려나가야 했거든요. 다행히 정숙의 성실함과 친절함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아들 구두도 여기서 사야겠어요. 품질이 참 좋네요. 감사해요. 좋은 구두로 골라드릴게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정숙은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가게가 제법 잘 되고 있어요. 이제 좀 더 큰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큰 장사? 뭘 말하는 거야? 동대문에 작은 공장을 하나 차려서 구두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까? 내가 공장 운영은 잘할 것 같은데. 정숙은 기뻤어요. 드디어 남편과 함께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모아둔 돈과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동대문에 작은 구두 제작 공장을 차렸습니다. 기계도 들여놓고 숙련된 기술자들도 고용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구두들이 품질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났어요. 정숙은 양화점과 공장을 오가며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보, 이번 달 매출이 정말 좋아요. 이 조자로 가면 우리도 제대로 된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좋지.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정숙네 가족은 작지만 깨끗한 집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도 있고 깨끗한 방들도 있는 집이었어요. 정숙은 새 집에서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정말 좋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집이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질 때면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정숙이 꿈꿔왔던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장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구두 제작업체 관련 짝퉁 제조 혐의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짝퉁이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항변했지만 경찰들은 이미 수사 방침을 정한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 공장에서 일하던 기술자 중 한 명이 유명 브랜드 구두를 몰래 따라 만들어 팔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전혀 몰랐던 일이었지만 공장 사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했죠.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희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짝퉁 제조 혐의로 공장은 문을 닫게 되었고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은 물론이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있던 상황이라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글쎄, 일단 변호사부터 구해보자.
하지만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이미 소문이 퍼진 뒤라 양화점 손님들도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 언제 갚을 거야? 이미 약속한 날짜 한참 지났잖아. 어느 날 오후 무서운 인상의 남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정숙은 아이들을 뒤로 숨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가게를 정리해서라도 돈을 마련할게요. 시간?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오늘 당장 가구부터 가져간다. 그들은 말을 마치자마자 집 안으로 들어와 가구들을 하나씩 끌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놀던 장난감도, 정숙이 아끼던 화장대도, 가족 사진이 걸려있던 장식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엄마, 우리 집 왜 이래요? 무서워요. 큰아이가 울먹이며 정숙의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정숙은 두 아이를 꼭 껴안고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참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무섭지 마. 하지만 정숙 자신도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동안 열심히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집보다는 밖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도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죠. 그날 밤 텅 빈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있던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요. 무너진 터전 위에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빚쟁이들이 가구를 모두 가져간 뒤 정숙네 가족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채권자들 때문에 아이들조차 제대로 잠을 잘 수 없게 되었거든요. 문소리만 나도 아이들은 벌벌 떨며 정숙의 품에 안겼어요. 돈 없으면 애들이라도 데려가야겠네. 돈 대신 애들로 받자고. 어느 날 오후 특히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큰 소리치며 협박을 했을 때 정숙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서 정숙의 뒤에 바짝 붙어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큰아이는 벌벌 떨면서도 동생을 감싸려고 했고 작은아이는 엄마 치마를 움켜쥔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쁜 아저씨가 우리 데려가요? 저 안 가고 싶어요. 아니야, 엄마가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정숙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채권자들의 협박은 점점 더 거세졌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로 아이들에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었습니다. 밤에도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온 가족이 잠을 설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여보, 이러면 애들이 병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나도 방법을 모르겠어. 남편도 이런 상황에 지쳐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집에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지만 요즘에는 빚쟁이들 때문에 아예 집에 들어오기를 무서워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정숙은 아이들을 재운 뒤 깊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만큼은 두 사람 모두 진지했어요. 정숙아, 이래서는 안 되겠어.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해. 어제 큰애가 악몽을 꾸면서 울더라. 저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죠? 빚은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온갖 일을 다 해봤지만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빚의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하루하루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빚은 언제 갚죠? 그게 내가 생각해 본 게 있어. 남편이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위장이혼을 하자. 위장이혼이요?
정숙은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말이었거든요. 법적으로는 이혼하고 빚은 내가 다 떠안는 거야. 그러면 너와 아이들은 빚쟁이들한테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 법적으로 남남이 되면 아이들을 건드릴 수 없거든. 하지만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그 많은 빚을 어떻게 해? 나야 어떻게든 되겠지. 중요한 건 아이들이야. 이 상황에서 애들이 계속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는 없잖아. 정숙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무리 형식적인 이혼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남남이 된다는 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혼이라니. 결혼할 때는 평생 함께 하자고 했는데. 나도 이런 말하기 싫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이야. 내가 법무사한테 알아본 결과 이혼하면 너와 아이들 명의로는 빚을 추궁할 수 없어. 아이들이 안전해질 수 있단 말이야. 남편의 설명을 들을수록 정숙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말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내가 벌써 했겠지. 애들 보면 가슴이 아프잖아.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편하게 잘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이혼 신고서를 받아들고 보니 손이 떨렸어요. 이 종이 한 장으로 우리가 남남이 되는 거네요. 서류상으로만 그런 거야. 우리 마음까지 바뀌는 건 아니잖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20살의 설레는 마음으로 찍었던 혼인신고서의 도장과는 너무나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이혼이 아니에요. 단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맞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이건 그냥 서류상의 일일 뿐이고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결혼하면 되는 거야.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위장이혼이라고 해도 20살에 만나 지금까지 함께해온 부부가 법적으로 남남이 된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같이 살 수도 없고. 그게 너와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해. 여기 있으면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올 거야.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며칠 뒤 더 큰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서 나가야 했거든요. 아무리 법적으로 이혼했다고 해도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올 수 있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이 집에서 계속 살면 안 돼요? 큰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봤을 때 정숙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는 거야. 더 조용하고 좋은 곳으로 갈 거야. 하지만 정숙 자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친정은 이미 결혼할 때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었습니다. 시댁은 남편과 이혼한 상황에서 갈 수도 없었고요. 하루 종일 발품을 팔며 찾아다닌 끝에 정숙이 겨우 찾은 곳은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지하방이었습니다. 보증금이 거의 들지 않아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지만 너무나 열악했어요.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겨울에는 몹시 춥고 여름에는 눅눅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왜 이렇게 어둡고 냄새가 나요? 조금 작고 어둡지만 우리만의 아늑한 집이야. 엄마가 예쁘게 꾸며줄게. 정숙은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려고 애썼지만 밤이 되면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곳에서 자라야 한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웠거든요. 더 큰 고통은 아이들과도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는데 이런 지하방에 아이들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 어린 아이들이 혼자 있기에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큰아이는 친정 어머니께, 작은아이는 남편의 누나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엄마,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큰아이가 울먹이며 정숙의 옷깃을 붙잡고 매달렸을 때 정숙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고지야, 엄마가 돈 조금만 벌면 금방 다시 함께 살 수 있을 거야.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응, 약속해. 엄마가 언제 거짓말했니? 하지만 정숙도 언제가 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희망적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아이들과 헤어지고 혼자 남은 지하방에서 정숙은 무릎을 끌어안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20살의 꽃다운 신부로 시작했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버텨야지. 그래야 다시 우리 가족이 모일 수 있어. 정숙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되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야 했어요. 그 믿음만이 정숙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지하방에서 혼자 지내기 시작한 정숙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여러 곳에서 일해야 했거든요. 첫 번째 일터는 동네 식당이었어요. 설거지부터 청소까지 손님들이 오기 전 모든 준비를 혼자 해야 했습니다. 정숙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네, 사장님. 일 많이 시켜주세요.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정숙은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어요. 식당 일이 끝나면 오후에는 다른 집 청소를 하러 다녔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아이들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아줌마, 화장실도 깨끗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정숙을 함부로 대하기도 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아이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었거든요. 하루 일을 마치고 지하방에 돌아오면 정숙은 녹초가 되어 바닥에 주저앉곤 했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 없는 적막한 공간이었습니다. 애들아, 엄마 보고 싶지?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치는 날이 많았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외로웠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 찬밥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해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이들을 보러 갔습니다. 큰아이는 친정 어머니 댁에, 작은아이는 시누이 집에 있어서 한 번에 둘 다 볼 수는 없었어요. 먼저 큰아이부터 보러 가면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엄마 왔어요. 우리 아가 많이 컸네. 할머니 말 잘 들었어? 네. 엄마, 언제 다시 같이 살아요?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면 정숙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직 어린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고지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고 있어. 정말이에요? 약속해요. 응, 약속해. 하지만 정숙도 언제가 될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버는 돈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했거든요. 작은 아이를 보러 시누이 집에 가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아이가 엄마를 못 알아볼까봐 걱정됐거든요. 엄마예요, 우리 아가야. 다행히 작은 아이도 정숙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친근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보지 않으면 낯설어하는 나이였거든요.
이모가 잘 돌봐주고 계시네요. 감사해요. 괜찮아. 그런데 언니는 언제쯤 아이들을 다시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아? 신우이의 말에 정숙은 답을 못했어요. 솔직히 앞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남편과도 가끔씩 몰래 만났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여전히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공원이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버티고 있어. 당신은? 나도 마찬가지야. 빚쟁이들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서 정신이 없어.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고마워. 내가 이렇게 못난 아빠라서. 미안해. 남편도 많이 지쳐 보였어요. 얼굴이 야위러졌고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언제쯤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 조금만 더 버텨보자. 빚 정리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확신은 없었어요. 현실이 너무 막막했거든요. 어느 날 밤 정숙은 지하방에서 혼자 편지를 써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지는 못하지만 마음속 이야기를 적어보고 싶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가들아,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매일 밤 너희들 생각하면서 잠들어.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꼭 다시 함께 살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줘.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싶어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자. 하루하루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일요일에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로워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이웃 아줌마들도 정숙의 사정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안쓰럽게 여겨주었습니다. 정숙 씨, 힘내요. 곧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힘이 나네요. 작은 위로의 말들이 정숙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손은 더욱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피로가 깊이 밴 주름이 생겼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다시 밥상에 둘러앉을 수 있겠지. 정숙은 매일 밤 이 말을 되뇌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 믿음만이 힘든 현실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흩어져 지낸 지 1년이 넘어가던 어느 날 정숙에게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한 결과 조금씩이나마 돈을 모을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비록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반지하방 하나 정도는 구할 수 있겠어. 정숙은 모아둔 돈을 세어보며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었어요. 지하방보다는 조금 나은 곳, 아이들이 살기에 너무 답답하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발품을 팔아 찾아다닌 끝에 정숙은 작지만 괜찮은 반지하방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지하방보다는 훨씬 밝았고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창문이 있어서 햇빛이 조금이나마 들어왔어요. 여기라면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숙은 빈 방을 둘러보며 상상해 봤습니다. 여기에 작은 밥상을 놓고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집주인과 계약을 마치고 난 뒤 정숙은 먼저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여보, 저 집 하나 구했어요. 이제 아이들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럼 우리 다시, 네, 다시 함께 살 수 있어요. 남편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빚쟁이들을 피해 이곳저곳 떠돌며 지내던 남편도 지쳐 있었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어요.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먼저 친정 어머니께 찾아가 큰아이를 데려왔어요. 엄마, 진짜 우리 집이 생겼어요? 응, 우리만의 집이야. 작지만 따뜻한 집이야. 큰아이는 신이 나서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아이에게는 궁전 같아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내 자리예요? 응, 여기가 우리 아가 자리야. 작은 아이도 시누이 집에서 데려왔을 때는 처음에 낯설어 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엄마와 형과 함께 있다는 게 좋은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도 조심스럽게 돌아왔어요. 빚쟁이들의 추적을 피해 다니느라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가족과 다시 만난 기쁨으로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네. 그러게요.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 보아요. 드디어 네 식구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반지하 방이라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첫날 밤 정숙은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서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각자 다른 곳에서 혼자 밥을 먹던 것을 생각하면 이런 평범한 저녁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아빠,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엄마가 정성스럽게 끓여주신 거야. 엄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작은 방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던 일상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당연하지. 이제는 정말로 잘 살아보자. 남편도 달라져 있었어요. 그동안의 시련을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밖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었어요. 아빠, 저희랑 같이 놀아줄 거예요? 당연하지. 아빠가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줄게.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큰아이는 할머니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작은아이는 이모 집에서의 추억들을 쏟아냈어요. 엄마, 저는 할머니랑 시장 구경 갔었어요. 그래, 뭘 샀는데? 사탕이랑 과자 사줬어요. 그런데 엄마가 없어서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정숙의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아이들도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재미있는 곳도 많이 데려가 줄게. 정말이요? 약속해요. 응, 약속해. 밤이 되면 네 식구가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잤어요. 비록 좁은 공간이라 몸을 뒤척이기도 힘들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가 함께 있으면 못할 게 뭐야. 정숙은 남편의 말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함께 나누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끼리 동네 공원에 나가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정숙과 남편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당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제는 함께 이겨내봐요. 그래, 우리 힘을 합치면 못 이겨낼 일이 뭐가 있겠어. 비록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견딜만 했어요. 된장찌개 하나에도 웃음꽃이 피었고
작은 일에도 서로 격려하며 살아갔습니다. 엄마, 우리 영원히 이렇게 함께 살 거죠? 당연하지. 이제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거야. 정숙은 아이를 꼭 껴안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 이 행복이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네 식구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갑작스러운 불행이 정숙의 가정에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정숙은 깜짝 놀라 남편을 흔들어 깨웠지만 남편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고 식은 땀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왜 그래요? 아빠, 일어나세요. 아이들도 무서워하며 아빠 곁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당황했지만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 남편을 병원으로 급히 옮겼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즉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을 들은 순간 정숙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뇌출혈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병이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죠? 일단 응급수술부터 하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상의하죠.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야 했거든요. 몇 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남편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후유증이 심각했어요. 반신마비가 오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숙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질 거야. 며칠 뒤 남편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응, 응 하는 소리만 간신히 낼 수 있었습니다. 여보, 저예요. 정숙이요. 알아들어요? 남편은 눈으로만 정숙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눈빛에서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었지만 소통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병원비는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는 하루에만 몇십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은 일주일도 안 되어 바닥났어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을까요? 정숙은 식당 사장님께 사정했지만 이미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밤에는 다른 식당에서도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첫 번째 식당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두 번째 식당, 저녁에는 청소일까지 하루에 18시간씩 일해도 병원비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더 큰 문제는 남편이 한 번 더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퇴원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또다시 뇌출혈이 재발한 거였어요. 또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해 보이네요. 두 번째 수술 후 남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완전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것이었어요. 스스로 호흡은 하지만 의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보, 저 왔어요. 오늘 아이들이 편지 써왔어요. 정숙은 매일 병원에 가서 남편과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년 후 남편은 또다시 쓰러졌어요.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네 번째까지. 그렇게 남편은 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정숙의 하루는 병수발과 일로 가득 찼어요. 새벽에 일어나 남편의 기저귀를 갈고 몸을 씻겨드리고 병원에서 일하는 시간을 빼고는 모든 시간을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욕창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남편의 몸에는 욕창이 생겨서 정숙이 수시로 몸을 돌려줘야 했어요.
밤에도 이 시간마다 일어나서 남편의 자세를 바꿔줬습니다. 아이들도 아빠의 병수발을 도왔지만 아직 어렸기 때문에 대부분은 정숙이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엄마, 저도 아빠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그런데 너희들은 공부에만 신경 써. 아빠 일은 엄마가 할게. 가장 큰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8년 동안 쌓인 병원비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더군다나 남편이 쓰러지기 한 달 전에 보험이 실효되어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보험이 그때 끊어졌을까? 정숙은 한탄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동안 모든 재산은 병원비로 탕진되었고 빚까지 늘어갔습니다. 매일 밤 정숙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남편을 돌보고 아이들을 챙기고 돈을 벌어야 하는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내 청춘도 내 건강도 다 이 사람 뒤치다꺼리에 쓰여버렸구나.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숙은 자신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남편과 둘만 남았을 때 정숙은 때로 절망감에 빠졌어요. 여보, 이제 정말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죠?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정숙은 하루하루가 절망이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였으니까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 정말 끝이 있기는 한 건지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8년째 이어진 간병 생활에서 정숙의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온몸을 닦아드리고 욕창난 곳에 약을 발라주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사랑조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또 똑같은 하루네요. 정숙은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편에게 중얼거렸어요. 남편은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며 가끔 헛소리를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숙을 알아본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도 이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늘 무거웠습니다. 친구들을 집에 데려올 수도 없었고 아빠의 병간병으로 집안이 병원 같은 냄새가 늘 났거든요. 엄마, 저희 아빠는 언제쯤 나아져요? 가끔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면 정숙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의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거든요. 조금씩 나아지고 계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지. 하지만 정숙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병원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정숙이 하루 18시간씩 일해도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빚은 계속 늘어만 갔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월급을 미리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정숙 씨,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인데 이러면 안 되죠. 정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고 있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정숙은 남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정숙은 지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 이제 정말 힘들어요. 8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 청춘도 제 건강도 다 당신 뒤치다꺼리에 쓰여버렸어요. 아이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고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제발 떠나도 돼요. 당신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을 거잖아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정숙은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말하는 제가 나빠요.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그날 밤 정숙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죄스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숙은 더욱 정성스럽게 남편을 돌봤어요. 어젯밤 한 말이 미안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피로감과 절망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정숙이 남편의 몸을 씻겨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의 체중이 많이 빠져서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여보, 많이 야위었네요. 더 많이 먹어야 하는데. 그때 갑자기 남편이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저 알아봐요? 정숙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곧 다시 손을 놓고 의식을 잃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체온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가족분들 불러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순간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토록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막상 이별의 순간이 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빠, 아빠, 눈 떠봐요. 아이들이 울면서 아빠를 흔들었지만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어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정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복잡하고 힘들었던 8년이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정숙은 슬픔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간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미워서 더욱 슬펐어요.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8년간의 병원비로 인해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나마 몇몇 이웃들과 친구들이 도와주어서 치를 수 있었어요. 정숙 씨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8년 동안 정말 잘 돌봤어요. 남편분도 고마워하실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 섞인 말들이 정숙의 귀에 들어왔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정숙은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8년 동안 매일 돌봐야 했던 남편이 더 이상 없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정숙은 빈 방에 홀로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동안 간병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밤이 되자 아이들이 엄마 곁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너희들이 있잖아. 정숙은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이제 정말 이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큰아이의 말에 정숙은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도 엄마의 고생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밤중에 일어나지 않고 아침까지 잘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남편이 나타나서 고생했다며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숙도 어느새 60대 중반이 되었어요. 그동안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이는 군대를 다녀온 뒤 직장을 구해 독립했고 작은아이도 대학에 진학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엄마, 저희 없어도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너희들이 잘 되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야. 하지만 혼자 남겨진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동안 남편 간병과 아이들 뒷바라지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생겼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더 흐른 뒤 정숙에게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엄마, 소개해 드릴게요. 제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어머, 정말 예쁘시네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며느리는 예의 바르고 착한 여자였어요. 정숙을 어머니처럼 따르며 존경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는 저희가 효도할게요. 고마워.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결혼식 당일 정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토록 힘들게 키운 아들이 이제 한 남자로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손자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손자예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큰아들이 흥분해서 전화를 걸었을 때 정숙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병원으로 달려가서 갓 태어난 손자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게 생겼네. 우리 아가야. 할머니가 왔어. 작은 손자는 할머니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정숙은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자가 자라면서 정숙의 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주말이면 아들 가족이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 배고파요. 할머니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그래, 우리 손자가 먹고 싶다는데 할머니가 맛있게 해줄게. 정숙은 손자를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정숙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해요? 할머니가 평생 해온 일이거든. 너희 아빠도 이렇게 해줘서 키웠어. 손자와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가 정숙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몇 년 뒤 둘째 아들도 결혼을 했고 둘째 손자도 태어났어요. 정숙의 작은 집은 손자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우리랑 놀아줘요. 그래, 할머니가 재미있는 놀이 해줄게. 숨바꼭질 할까? 좋아요. 손자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정숙도 나이를 잊고 아이가 되었어요. 마당에서 손자들과 뛰어놀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들이 정숙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어땠어요? 할머니도 너희들처럼 개구쟁이였어. 그런데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지. 하지만 세월은 정숙에게도 가혹했습니다. 70대에 들어서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동안 남편 간병에만 매달려 자신의 건강은 전혀 돌보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어머니, 당뇨 수치가 많이 높으시네요. 그리고 경미한 치매 초기 증상도 보입니다. 의사의 진단을 들은 순간 정숙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치매요? 저는 아직 멀쩡한데. 어제 일도 다 기억하고 아직 초기 단계라서 지금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당뇨 합병증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집에 돌아와서 정숙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가족들만 돌보느라 정말 자신은 뒷전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아들들이 정숙의 병을 알게 된 뒤로는 더욱 자주 찾아왔어요. 엄마, 저희가 모시고 살까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아니야.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 너희들도 각자 가정이 있잖아. 정숙은 아들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고 약도 꼬박꼬박 드세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어느 날 저녁 정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한정숙, 너 참 고생 많았다. 정숙은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어요. 2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정말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살았네. 남편 뒤치다꺼리, 아이들 뒷바라지.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신혼 초기의 외로움, 사업 실패로 인한 절망, 위장이혼의 아픔, 가족의 재결합, 그리고 8년간의 지독한 간병 생활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최선을 다해 살았어. 정숙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뿌듯해했어요. 비록 남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도 자주 저리고 가끔씩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도 있었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고 규칙적으로 약을 먹으며 건강 관리에 신경 썼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정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동안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소풍도 다녔습니다. 정숙 씨, 정말 고생 많이 하며 사셨네요. 그래도 아들들이 효자라서 다행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제법 편해졌어요. 손자들도 있고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같이 운동도 하는 시간이 정숙에게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어요. 손자들이 자라면서 정숙에게는 더욱 큰 기쁨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거나 좋은 성적을 받으면 할머니에게 제일 먼저 자랑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반에서 1등 했어요. 어머, 우리 손자가 천재구나. 할머니가 치킨 사줄게. 정말이요? 할머니 최고. 이런 순간들이 정숙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아픈 몸이지만 손자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겁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혼자 집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있으니 마음이 평온했어요. 한정숙,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아도 돼. 정숙은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마지막 여생만큼은 너 자신을 위해 웃어보자. 이제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숙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몸은 아프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견뎌냈기에 이제는 자신에게 관대해져도 될 것 같았어요. 정숙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 모두 정숙 씨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정숙 씨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처럼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답니다. 나 자신에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게요.